요즘 최근에 기후미식이라는 또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후미식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 시각으로도 기후미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수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도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가 대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연구원이라는 데거든요. 거기에 기술연구원에 부속의원이 있는데 한 8월까지는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을 안 하던 직원 그 간호사들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창 이제 밥 먹고 산책하고 계속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계절에 어디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강의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의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후미식,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면서 그리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활습관을 어떻게 좀 더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학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생활습관 의학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유아완유입 뭐 이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그런데 저는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의 몸만 건강 상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음식 선택이 지구의 모습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구를 만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음식 선택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음식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국을 예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오면서부터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거대한 이 고립된 실험실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은 그 변화의 원인에 해당되는 일들도 같은 기간에 일어났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그런 환자들, 특히 이제 올해 6월 달부터는 직접 외래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콩팥 질환까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협심증, 부정맥 이런 과거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암 과거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염,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들에서는 비염, 뭐 알레르기 결막염 이런 증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추석 끝나고 나서 알레르기 결막염이랑 비염 때문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나 뭐 각종 자가면역, 만성 염증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이 건강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이런 치매까지 이런 굉장히 뭐 다양한 질병들인데 그리고 각각이 다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좀 그 원인을 깊숙이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제 공통된 기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인슐린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그리고 당뇨병, 혈당이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주사를 맞아서 혈당을 낮추는 데 쓰는 호르몬,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주 기능은 맞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그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좀 무뎌지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과거에 1만큼 분비돼도 혈당이 잘 조절됐던 사람이 이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까지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야지만 그제서야 꾸역꾸역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이런 상태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내성, 약발이 떨어져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식이에 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는 크게 포도당,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그리고 지방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지방을 제외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 어떻게 보면 자물쇠에 해당되는 걸 딱딱 열 때만 세포 안으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없으면 얘네들은 못 들어가요. 반면에 이 지방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 이 세포 밖에 지방 농도가 높으면은 그냥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쭉 유입이 돼요.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계속 많이 분비되는 인슐린이 약발이 떨어지는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 세포 안에 지방 창고가 가득 찰 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이 흡수됐을 때 당장 적당량만 먹으면은 그냥 적당히 소비가 되고 쌓일 게 별로 없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이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지방 창고에 이런 영양소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방 창고를 채울 정도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이나 아니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먹게 되면은 이 지방 창고가 차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어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 창고가 비어 있을 때랑 비교하면은 지방 창고가 비어 있으면은 세포 입장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쭉쭉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남는 거는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돼도 혈당이나 피 속에 있는 아미노산이 아주 저절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지방 창고가 차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포도당이 세포 바깥에 많이 몰려 있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추가로 더 많이 분비돼서 혈당을 더 흡수하라고 세포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 창고가 차는 이유가 뭐냐? 가장 1차적으로는 지방을 많이 먹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지방은 그게 소화가 돼서 피 속에 출현하면은 10분 이내에 절반 이하가 다 사라져요. 가장 빠른 속도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피 속에서 사라지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지방을 먹게 되면은 지방 창고가 가장 많이 먼저 포화가 돼서 그 다음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잘 못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역으로 이 지방은 아니지만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도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엄청나게 분비되고 그러면 세포 안으로 굉장히 과량의 인슐린이 들어와서 필요 이상의 인슐린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미노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단백질도 이 거의 설탕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거든요.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그런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고지방 식사 그리고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 과량으로 들어가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자주 먹으면 지방 창고가 차버려서 이 피 속의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음식들을 어쩌다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 몸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어떤가요? 고기를 안 먹는 날이 있나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메뉴가 5가지가 제공이 돼요. 기본 한식 메뉴에 여러 가지 이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분식 메뉴들이랑 뭐 튀긴 메뉴들이 나오는데 고기가 5가지 메뉴 중에 안 들어간 메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매일. 고기 대신에 생선을 내주면은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막 게시판에 쫙 올라오고 그래서 영양사가 고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도 아니죠. 또 저녁 때 되면은 또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기를 먹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고기뿐만 아니라 이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은 가공식품들은 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이 뿔긋뿔긋한 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게 빨간색이 이제 다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 창고가 포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사람의 근육에는 이 지방이 침착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인슐린 농도가 상당히 높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만큼 분비가 돼도 안에 지방 창고가 다 차버렸으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안 그래도 지금 지방 창고 다 차 있는데 위에서는 계속 쪼는 거예요. 너 더 흡수해. 야, 진짜 더 이상 집어넣을 데가 없는데 계속 쪼니까 어쩔 수 없이 흡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80년대, 7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식단이 서구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찰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이렇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 합성을 促진하고요. 세포들이 아미노산을 더 많이 흡수해서 DNA 복제와 단백질 합성을 더 촉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방 창고가 다 차 있는데 더 축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를 하나 더 만들면 더 축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이제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분열이 되면은 세포막의 성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합성을 더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합성도 증가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먹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과거에는 정말 귀해가지고 귀족들만 먹었던 음식이 설탕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값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는 상황이 이제 되긴 했지만 이런 설탕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 가공식품이 없었을 당시에는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상황은 뭔가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을 때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던 거예요. 가공식품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그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도 더 많이 분비시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은 위산도 또 많이 분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필요 이상의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결국 지방 합성이 증가하면서 뱃살이 나오게 되고 복부 비만 그리고 간의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이 생기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과잉으로 합성이 되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기게 되고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으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관이 뻣뻣해지면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만성 위염 그리고 역류할 때 식도염 이런 소화기계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포 분열이 이제 촉진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만 촉진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분열이 돼서 증식이 되면 안 되는 세포들까지 같이 증식이 돼 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암세포고, 그리고 그 면역세포들 중에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놈들. 그래서 내 몸도 공격하는 세포들까지, 면역세포들까지도 살아남아서 증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시기와 관련돼서 따진다면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방,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그 중에서도 우유 단백질, 그리고 설탕 및 당류, 이런 것들입니다. 낮은 신체 활동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막연하죠. 동물성 단백질, 식용유, 설탕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나요? 좀 막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우유, 유제품, 고기,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고기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은 고기 안 먹어요 하면서 닭가슴살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닭가슴살 이 마케팅 하는 분들이 성공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저는 그런 시도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닭가슴살은 고기랑 별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생선이나 이런 것들, 어패류들도 고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달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동물성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식용유는 튀긴 음식, 볶은 음식, 그리고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제과, 제빵, 과자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탕, 탄산음료, 가당 커피 음료, 기타 음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돌체라떼. 그러니까 저는 돌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돌체가 설탕이라는 뜻이잖아요. 돌시. 스페인어, 라틴어로. 그냥 설탕 라떼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냥 이름이 굉장히 멋지니까 뭔가 맛있을 것 같고 그렇게 먹지만 결국은 설탕인 거죠. 제과 제빵,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먹고 통곡물, 녹말 음식, 채소, 해조류, 버섯, 과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죠. 특히 이제 한국은 좀 전 세계에서 정말 특별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해조류를 이렇게 즐겨 먹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 식생활 전통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 한국의 좋은 전통을 전 세계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널리 알리면 좋겠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 K푸드 한류를 보면은 조금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우려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고기 중심으로 K푸드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식이 뭔지 한번 우리가 봤는데, 한국인의 식단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죠. 이 녹말 음식 섭취량이 70년대 굉장히 높았는데, 이 먹는 양이 점점 줄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느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관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이제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은 진짜 3숟갈만 먹고 있어요. 3분의 1밖에 안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 정말 줄이고 있습니다. 샐러드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샐러드 먹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채소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닭가슴살을 항상 이제 챙겨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이나 달걀이나 샐러드 먹을 때 항상 그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샐러드 챙겨 먹는 거 진짜 번거롭거든요. 그렇잖아요. 딱 주문해서 먹어요. 주문해서 샐러드를 먹는데, 주문해서 먹는 샐러드는 다 닭가슴살이랑 달걀이 기본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는 좋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샐러드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닭가슴살을 항상 같이 먹고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탄수화물을 과거에는 더 많이 먹었거든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면서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만성질환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과연 원인일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게 사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못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이 많이 먹게 된 음식들이 뭘까를 보면은 요 남색이 이제 식용유입니다. 거의 50배가량 과거보다 많이 먹게 됐고요. 노란색은 설탕, 과거보다 한 20배 이상 많이 먹게 됐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 고기나 생선, 달걀, 우유와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건 한 10배 이상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이걸 보여줍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는데 만약에 정말 밥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만성질환이 걸리는 거라면 70년대 한국 사람들이랑 지금 한국 사람들이랑 누가 더 뚱뚱해야 될까요? 네. 근데 실제는 어떻죠? 네. 지금이 훨씬 더 뚱뚱하죠. 그럼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한 거죠. 네. 그럼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밥그릇 자체가 이렇게 변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밥을 푸면은 항상 밥그릇 위에 고봉으로 펐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국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즘은 국룰이 어떻게 변했죠? 깎아서. 절대 밥그릇 위로 밥이 올라오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는 양이 줄었는데 살을 빼려고 밥을 더 안 먹는데요.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밥을 많이 먹었어도 그래도 뭔가 좀 음식 칼로리 섭취 자체가 적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970년대나 지금이나 한 끼 하루에 먹는 칼로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노란색이 하루에 먹는 칼로리 양을 뜻하는데 이때도 한 3,000칼로리 먹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3,0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근데 물론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에 먹는 칼로리 자체도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똑같이 3,000칼로리를 먹어도 70년대에는 날씬했고 2000년대에는 뚱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죠. 칼로리를 구성하는 음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말 음식,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녹말 음식으로 칼로리의 70%에서 80%를 먹었을 때는 살이 안 쪘고요. 지금은 이 녹말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 퍼센테이지가 30%대예요. 40%가 안 돼요. 그래서 한 30-40% 퍼센테이지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된 퍼센테이지를 어떤 것들이 음식이 채웠냐? 동물성 식품, 설탕, 식용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3,000칼로리를 먹어도 녹말 음식 중심으로 칼로리를 섭취하면은 만성질환이 안 생기고 비만하지 않은데 이런 동물성 식품과 설탕과 식용유로 섭취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다시 파이 그래프로 그리면 이래요. 녹말 음식을 이렇게 먹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밥 힘으로 한국 사람들은 뭐 일을 한다,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밥으로만. 그런데 지금은 이 녹말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완전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감소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성, 설탕, 식용유가 채운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초등학생 비만율이 70년대 사실 이 이전에는 초등학생 비만율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 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는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만 걱정하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79년도부터 비만율이 한 1.3% 정도로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15%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평균 콜레스테롤도 60년대에는 총 콜레스테롤 자체가 139. 총 콜레스테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안에서 중성지방이 얼마고 LDL이 얼마고 HDL이 얼마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이면 정상으로 보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130 되면은 LDL이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2010년대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196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혈압 유병률도 7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논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근데 2018년도에는 30% 정도로 3배 이상 증가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70년대에 고혈압을 대하는 태도는 되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관찰된다. 그래서 고혈압증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도 지금은 13.8%.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예요. 근데 1960년대에는 한 0.6% 정도일 걸로 추정이 돼요. 1000명에 6명 정도 꼴.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83년도. 그 이전에는 사실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근데 83년도에 처음 사망 통계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심근경색 사망률이 10만 명당 1.6명이었는데 지금은 19.1명. 거의 한 30년, 35년 만에 12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 뭐 크론병 이런 병도 86년도에는 10만 명당 0.05명 발생하던 병에서 지금은 5.1명이 발생하는 병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어요. 20년 만에 불과.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건강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건강 상태가 변하면서 결국에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의 10.3%가 치매인데 치매 환자가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40년이 되면은 200만 명을 넘을 거고 2050년이 되면은 300만 명을 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치매 환자가 는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이 인구학적인 변화가 있냐면 출생률이 전 세계 최저죠. 1도 안 되죠. 2가 돼야 그나마 현상주의인데 1도 안 되고 그 0.8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환자를 부양해야 될 생산 가능 인구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44.5명이 치매 환자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였는데 45년이 되면은 10명이 치매 환자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로 바뀝니다. 앞으로 20년 후면은. 거기서 10년이 또 지나면은 7.1명이 치매 환자를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리고 또 10년이 지나면은 5.6명이 치매 환자를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됩니다. 앞으로 40년 후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친가족이라도 치매 환자 1명을 5명 내지 6명이 책임지고 생계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40년 후면은 그냥 한국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골든 에이지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평판도 그렇고 한국의 위상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 좋은 시절이 얼마나 유지될까? 길면 10년? 20년? 일본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를 겪을 수 있겠지만 기후위기도 그 위기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폭증하는 치매와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이런 출생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활력을 유지하려면은 정말 이 빈부격차나 이런 문제를 확 해소하고 엄청난 혁명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던가 저개발 국가의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든가
이제 이런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미래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도 뇌에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세포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그 세포에 그런 흡수시키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은 바깥에는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도 세포 안으로는 포도당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 죽는 거예요. 세포들은. 그러니까 바깥엔 되게 풍요로운데 세포는 말라 죽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 같죠. 돈은 넘쳐나는데 빈부격차로 인해서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로 사망하거나 좀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매인데,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음식 관련돼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용유와 설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음식들만 안 먹으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만성 질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걸 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기만 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20년마다 2배씩 환자가 늘 거라는 이 전망대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건강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은 정말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경제 활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이고요. 이건 작년 유럽 홍수 때 사진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은 먼 나라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둘 다 한국에서 벌어졌죠. 불과 몇 개월 시간 차이를 두고. 제가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2019년도부터인데, 그때, 강의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역할을 했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황폐화된 거죠. 기후위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내전까지 생기게 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또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유럽으로 난민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유럽 난민 사태가 그냥 단지 극단적인 어떤 종교 세력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뒷 배경이 바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근데 뭐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내가 그동안 기후위기 관련돼서 좀 그 기후위기를 의식한 어떤 생활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강의를 할 때도 꼭 기후위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9년도 사진인데요. 아직도 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2009년도에 신혼여행으로 이 빅토리아 폭포를 다녀왔어요. 짐바브웨, 잠비아 이 지역에 다 이 빅토리아 폭포 덕분에 이 지역이 관광 수입을 얻었었거든요. 통과할 때마다 이 비자세를 내야 되느라고 계속 국경 넘을 때마다 돈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보러가 쫙 껴있어요, 이 일대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1,100만 명이 기근 상태에 있고, 이 물이 마르니까 그 물에서 살아갔던 물고기가 다 말라 죽죠. 썩은 데가 진동하게 되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물들도 굶어 죽게 되고, 그럼 이제
뭐 곳곳에 이제 동물의 사체가 널려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관찰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의 미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년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만년설이 사라지는 건 멋진 경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만년설이 추울 때 물을 머금었다가 더우면 물을 내려보내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물이 황하강, 양쯔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모든 이 문명 발상지 역할을 했던 이런 강들이 발원지가 이 히말라야 산맥이었던 거죠. 근데 이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녹아버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막 쓰나미 같은 급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빙하가 녹다가 일부는 떨어져서 쿵 떨어지겠죠. 그럼 호수에 떨어지면 호수의 물이 갑자기 넘치면서 쓰나미 같은 일들이 이제 그 일대에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이 콸콸 넘치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물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럼 농업용수가 부족해지고 이미 만년설이 사라진 지역에서는 수력 발전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 물로 수력 발전을 돌렸던 지역도 있는데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그래서 이 히말라야 만년설에 의존해서 살았던 인구가 14억 명. 일부 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면은 20억 명까지도 추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생계가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생존하기 적합한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20억 명, 14억 명이 살았던 지역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왕에 이주를 할 때 이분들이 꼭 그 국경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할까요? 뭐 사정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본인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릴 생각을 하면은 큰 이제 베팅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요즘 추세로 봐서는 다 한국을 선택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상황 보세요. 코로나 대응하는 상태를 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죠. 그나마 한국이 기후위기가 닥쳐도 그나마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해수면이 상승하죠. 2050년이 되면은 베트남 남부가 물에 잠기고 호치민, 베트남 수도죠. 여기도 물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방콕도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3억 명 정도가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조대, 밀물 썰물 때, 밀물대를 기준으로는 약 1억 5천만 명 정도가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살 수 없죠.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제 주로 서해안 쪽에 피해가 집중이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침수 피해를 입을 지역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시기에 잘 처분하셔야 됩니다. 늦으면은 완전 똥값됩니다. 자, 어느 지역이 좀 위험한가 한번 볼까요? 일단 인천공항 다 그 갯벌이나 메워서 간척지잖아요. 당연히 해수면 상승하면은 잠기기 쉽죠. 그리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이 구글 지도가 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쪽이 이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표시를 못 하는데 송도 경제자유구역, 청라 경제자유구역. 제가 이제 인천 출신이라서 특히 좀 인천이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서울 쪽은 뭐 부천 쪽이랑 한강 주변 쪽에 이제 피해를 좀 입을 수가 있고요. 강남은 괜찮나요? 강남은 꽤 크게 피해가 없나 보네요. 그리고 이쪽 이제 뭐 전북, 군산, 요런 쪽 평택, 당진, 그리고 이제 이쪽 부산, 항, 김해공항 이런 데도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이런 쪽도 이제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태풍만 오면은 해운대 쪽 사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나 1년에 한 번 이상 홍수 피해를 입을 지역,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그리고 여러 화력발전소, 그리고 그리고 남동공단, 시와 반월공단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흰남노 때 포항제철, 포스코 물에 잠겼죠. 뻘이 차가지고 공장을 정상화하는데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큰 제철소가 어디죠?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도 그냥 마냥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도시들. 그래서 그린피스에 가면은 한국의 이제 해운대와 인천공항이 어떻게 물에 잠기는지 그걸 시뮬레이션 해놓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미국 그 단체인데 이 단체들에서 이제 전 세계 이런 침수 피해 예상 지역들 다양한 시나리오로 어느 지역이 잠길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재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재산 피해를 입을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손 털고 나와야 될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내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을 피해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모르면은 그 요구의 절실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뭔가 좀 이 기부자들이 좀 나타나서 이런 한국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수재배 지역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국내 사과가 없어져요. 그리고 아이쿱에도 지금 진주산 바나나 들어오고 있죠. 진주에서 하우스 재배한 진짜 맛있죠. 네. 정말 맛있는데 양가 감정이 듭니다. 이게 이제 과거엔 제주도에서만 재배됐던 게 지금은 이제 진주 쪽에서도 재배가 되고, 근데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제가 살고 있는 데 세종인데 세종 로컬 푸드 매장에 천혜향, 레드향 뭐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제주산인가 보다 하고 쓱 지나갔는데 잠깐만 여기 로컬 푸드 매장 아니야? 다 세종시에서 재배한 것들이에요. 하우스로.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하우스로 이런 감귤류 재배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바나나나 감귤류 재배하는 지역에 적합한 곳이 이제 강원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농작물, 이 땅에서 농사짓기 적합한 작물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거의 농사가 이제 도박처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성공했다고 올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그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변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농업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기후위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한국 산불은 안전할까? 라고 하면서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평균 1년 동안 발생하는 이 산불 건수가 474건이었는데 16년도를 제외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은 전부 다 평균을 다 상회했어요. 와, 정말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올해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기후재난이죠, 이거는. 아직까지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죠. 내년엔 또 얼마만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요? 매해 이런 산불과 그리고 홍수 피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적이 될 겁니다. 점점. 그리고 2020년 초장기 장마.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실감을 하고 기후위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최장기 장마 기간에 쌀 수확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이런 일까지 있었죠. 꿀벌 실종. 과연 얼마나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요 경제 작물들도 상당 부분, 뭐 최소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수준은 이 꿀벌이나 곤충들에 의존해서 수분이 되고 있는데, 이 곤충이 사라지게 되면은 수확량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자연 생태계로부터 그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왔던 거죠. 생태 서비스, 에코 서비스였던 건데, 그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본인들의 본성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수호자 역할 해주는 것이, 거기 그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기후위기 덕분에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좀 인간 이외의 생명들,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무생물들, 흙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런 존재들이 잘 보존이 되도록 애쓰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식량 공급 불안정해지고요. 식량 가격 지수 작년 올해 이제 폭증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죠. 한국은 지금 식량 자급률이 21.7%, 19년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쌀이 그나마 자급률이 92%라서 그나마 21%가 나오지만, 밀, 콩, 옥수수는 1%도 안 됩니다. 그나마 콩은 한 6%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서 이 세계 국제 식량 가격이 요동을 치면은 이 한국의 이런 식량 안보도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비싸도 물량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격탄을 받는 건 그런 구매력이 없는 그런 저개발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기후 불평등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 증가예요. 어쨌든 기후위기가 닥치면은 그 온실가스는 뭐 석탄 사용이나 아니면 화석연료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기 중에 미세먼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기 오염 물질은 뭐만 남냐? 꽃가루만 남아요. 그래서 이미 한국처럼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지역,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주된 대기 오염 물질이 꽃가루예요. 한국도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석탄 이렇게 나가면 한 30년 후면은 어쨌든 이제 먼지는 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꽃가루라는 알레르기 문제는 점점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식물들의 광합성이 어떻게 될까요?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식물들의 생명 활동은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꽃가루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도 더 길어져요. 더 일찍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고 더 늦은 시기까지 꽃가루가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의 항원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꽃가루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몰아치면은 꽃망울 상태에 있던 놈들도 그냥 다 터져버려요. 한꺼번에. 그래서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알레르기가 확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해지기 때문에 진균포자나 이런 것들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알레르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결근, 조기 사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심해질 거고요.
한국은 주로 봄철에는 참나무, 느티나무, 측백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가을철에는 이제 환상덩굴, 쑥, 돼지풀, 잔디 이런 꽃가루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세종에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동에 이제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 지역에 아직 이제 세종이 신생 도시다 보니까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국책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어떤 가로수를 심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됐죠. 그래서 가장 유력했던 게 대왕참나무였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 그늘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보기도 좋고 거의 그걸 확정이 되던 차에 제가 기후미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 알레르기 문제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 가로수가 중학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가로수예요.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한국에서 꽃가루 가장 많이 날리게 하는 게 참나무예요. 근데 그 대왕 참나무를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심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단풍나무로 바꿨는데, 근데 이제 이, 대왕 참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국립수목원에서 권장 그 수종으로 발표했던 수종이기도 해요. 왜냐면 미세먼지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가로수를 심을 때 미세먼지가 이제 핫 이슈였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소시키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테마로 해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했던 국립수목원 연구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이거 뭐 미세먼지는 저감이 될 줄 모르겠지만 알레르기 문제 괜찮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뜨끔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부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긴 하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 전화도 꽤 많이 오고 있다.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런 가로수를 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꽃가루 날리는 것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 그걸 이제 생태계 서비스, 긍정적인 건 생태계 서비스고 부정적인 거는 생태계 에코 디스 서비스라고 그런 개념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실제로 그런 걸 고려해서 도시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를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냐, 지금 세종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원들이 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제 수종을 선택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지역에 뭐 어떤 그런 가로수를 뭐 심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싶을 때는 국립수목원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